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거의 제가 근로소득자만 지금 39년째 하고 있거든요. 엄청 오래 한 거죠. 39년째인데 항상 근로소득자의 고민은 뭔가 세금 줄여보는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자로 우리가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유리지갑에서 그냥 투명하게 어항 속에 있는 사람들 내다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뻔한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해야 공제를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세액공제, 소득공제보다는 파워풀하기보다는 세액공제, 실제로 이쪽이 훨씬 복잡해요. 이쪽을 제대로 못 찾아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는 내가 낼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빼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근로소득금액의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뭐가 있었죠? 대표적인 인적공제가 있었어요. 가급적이면은 과세표준 높은 사람이 부모님 공제받는 게 낫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험료공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뭔가 특별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지난 시간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하죠.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걸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뭘 해준다?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라는 건 나온 세금에서 또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강력한데 문제는 이게 저소득자는 강력한데 고소득자는 이게 더 강력하다.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고 세액공제 첫 번째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가 낼 세금에서 또 빼줘요. 이거 왜 필요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외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국세청에서 알아서 빼줘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가 자녀세액 공제. 이제 저축사에다 볼까? 애들을 많이 낳으신 분한테 한 자녀 15만 원, 두 자녀 30만 원, 세 자녀는 60만 원 빼줘요. 그래서 애를 많이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끄덕끄덕하게 되지만 이게 한 달에 15만 원도 아니고 애 하나에 15만 원, 15만 원이면 애 보니까 그냥 통닭 한 몇 마리 사주면 끝나. 그러니까 거의 공제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빼줘요.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과목 중에 보니까 시니어 금융자산 관리로 해서 많이 하는 게 제가 연금저축하라고 하잖아요. 연금저축을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올해 좀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보험사든지 증권사든지 은행에 가서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면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제가 일단 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공제부터. 앞에서 말하는 보험료 공적연금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내거나 뭐 이렇게 화재보험 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공제를 해주고 또 의료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의료비 공제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있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인적공제를 소득이 높은 사람이 모시고 가는 게 유리하냐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병원을 많이 가요. 병원을 많이 가면 병원 가면 또 의료비 공제를 받거든요. 의료비 공제가 이게 또 한도가 또 제한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아쉽게도 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하냐? 저소득자가 받는 게 유리해요. 왜? 세액공제잖아요. 세액공제가 뭐냐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자기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가 나가야 돼요. 만약에 연봉이 2억인 사람은 병원에 일단 600은 깔고 들어가야 돼. 병원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연봉이 1,000만 원 사람 뭐예요? 30만 원만 병원비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저소득자가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저소득자가. 그래서 근데 국세청이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고 인적공제는 고소득자가 가져가고 그 부모님의 의료비를 저소득자가 해도 이걸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받는 거예요. 양쪽 이렇게 활용해서. 물론 또 이걸 또 진짜 또 뭐 이게 할 일 없는 국세청 직원이 이것만 제 걸 쳐다보고 구독이나 하고 쳐다봐서 저는 구독이나 하고 그래서 그분이 뭐 보고 막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또 기부금이라는 게 기부금. 자, 여러분한테 가장 유리한 게 이거예요. 교육비.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다 등록금 내고 있잖아요. 조금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연말에 돌려받아요. 교육비. 자, 대학원은 유일하게 누구만 해준다? 본인만 해줘요. 본인만. 자녀를 대학원 보내봤자 공제하니까 보낼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여러분만 해줘요. 여러분만. 교육비 공제해줘요. 그래서 얼마? 15% 해줘요. 1년에 600만 원이면 15%는 9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기부금. 정치 기부금이나 아니면 뭐
뭐 교회나 사찰에 대한 기부금 공개해준다. 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고 나면 그때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미 냈던 세금이 있으면 만약에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데 기납부세액이 80만 원이라면 추가로 20만 원을 추징하는 것이고, 총결정세액이 100만 원인데 내야 될 세금이 내가 냈던 게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20만 원 환급받는 거야. 이런 프로세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굳이 아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동방으로 될까?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세액공제는 기타 세액공제와 이렇게 특별세액공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벌써 그림부터. 자, 그래서 근로세액공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자녀세액공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 연금계좌세액공제, 정치기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인데 가장 파워풀한 게 월세세액공제예요. 근데 이걸 의외로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걸 의외로 몰라갖고 못 받으신 분들인데 못 받으면 서운할 겁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유예 기간이 3년인가 5년 그래요. 못 받았어도 직접 3년까지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신청하시면 돌려받고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자, 그래서 이게 있고 특별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기타 세액공제 따로 하고 특별세액공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근로소득세액공제인데 근로소득세액공제 이렇게 산식의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이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식 집어넣으면 딱 알아서 나와요. 이거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한 명일 때는 15만 원, 두 명일 때는 30만 원, 세 명일 때는 한 명당 30만 원 한 명씩 해줘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이게 이제 대상이 만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왜 만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해주냐면 6세 이하까지는 뭘 해주냐면 7세 미만은 뭔가 양육수당이라고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정치인들 또 그런 것도 싸가지 금방 잡아내갖고 그래서 이걸 뺀 거예요. 원래 자녀를 다 주다가 양육수당을 받으니까 이중지급이라서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죠. 저축사니까 신생아 특별수당이라 갖고 애를 태어나면 추가로 또 30만 원 줘요. 첫째, 둘째 태어나면 50만 원, 셋째 70만 원. 그래서 내가 세액공제 받고 싶다면은 한번 이렇게 남편분하고 잘해서 애를 낳으시면 이렇게 공제를 추가로. 애를 낳으면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출산 크레딧이라서 또 연금도 더 나와요. 연금도 아셨죠? 그래서 많이 나오면 이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게 중요하다. 지금 12월 달에 할 수 있는 자, 지금 갑자기 애를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라? 연금계좌 세액공제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굉장히 복잡해요. 연봉이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정말 유튜브에 가니까 이렇게 자세히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떠먹여 주는 세법 이분이 또 만들어서 내가 이걸 고민했는데 이렇게 딱 만들어서 나는 그냥 화면 카피해서 가져온 거야. 화면 카피.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달라요. 50세 미만은 7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IRP하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합쳐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개인연금은 4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퇴직연금이나 IRP로 하면 최대 900까지 받는데 50세 미만은 700, 50세 이상은 900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또 연봉이 낮은 사람은 15% 공제받지만 연봉이 높은 사람은 12%만 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건 1억 2천이 초과된 사람은 900을 안 해주고 700만 해줘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는 돈 많이 버니까 그냥 연금 조금 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설명을 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방에 얼마 가입하면 얼마 혜택 보는지. 자, 700만 원 여기에 해당되신 분이 700만 원 가입하잖아요. 115만 5천 원 돌려받아요. 올해 깔끔하게 바로. 그러니까 700만 원 되고 115만 5천 원 돌려받은 거예요. 16.5%짜리 저축 상품 가입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50세 이상이면은 9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올해 다 집어넣었다면은
148만 5천은 바로 세금이 환불돼서 튀어나와요. 내년 초에. 아셨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낮은 사람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아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강력한 대신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중도에 해지하면 다시 환수해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연금으로만 타야 돼요. 연금. 그래서 저도 그냥 참고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다 받았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하고 싶어서 못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제 좀 집안에 약간 이제 저희 처남이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갖고 돈이 필요해서 좀 돈을 해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금 저축을 해지하면 이렇게 돈이 좀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제가 30대 후반부터 공제를 받았던 것이 단금을 다 환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대출로 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연금저축을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공제를 받은 것은 달콤하지만 절대 해지로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연금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달콤하다고 해서 이것을 덜컥 받았다가 나중에 내가 다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좋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또 개인이 좋아하는 정치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당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데 정치기금 세액 공개하는데 여러분들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치인들이 여러분한테 문자가 올 거예요. 12월이면 얼마 내라고 합니까? 10만 원만 내주세요 올 거예요. 정치 소액기금 그럼 해주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해줘도 다 돌려받아요. 10만 원까지는 다시 원금을 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으면은 올해 연말까지 그냥 10만 원 쏴주면 여러분이 증빙 안 해달라고 해도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딱 찍혀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그 정치인 헌금해서 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돌려받아서 줬고 이게 얼마까지만 10만 원까지만 돼요. 10만 원 넘는 것부터는 이렇게 차등해서 하기 때문에 10만 원만 딱 하시면 돼요. 10만 원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치에도 참여하시면서 정치인 후원도 해주고 또 여러분도 세액공제로 해서 원금 돌려받으니까 12월이라고 내년에 돌려받을까 뭐 얼마 어렵지 않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이제 내가 집이 없으면 월세, 요즘 또 전세, 반월세, 반전세가 많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내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대. 이것이 월세 세액 공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걸 집주인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를 월세를 해주면 세입자가 신고하면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만들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데 집주인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집주인이 약간 나한테 싸게 월세를 줬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면 이 사람 월세를 올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는 동안 하지 말고 이사가 산다. 언제? 3년 동안 이게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년 동안. 자, 그럼 월세 세액 공제의 조건은 뭐냐?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12%였는데 올해부터 15%또 3% 늘렸어요. 정치인들이 늘렸어요. 그래서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해 주거든요. 내가 월세로 만약에 내는 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요. 그럼 1년이면 얼마죠? 1200을 내가 냈죠. 그 1200을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최대 750까지 공제해 주는 거예요. 750이 얼마? 15%. 그럼 이게 거의 110만 원이다. 110만 원. 그러면 한 달치 이상 빠지는 거야. 만약에 내가 70만 원씩 냈다 하면은 70만 원씩이면 1년이면 840이죠. 840 다 해주는 게 750까지. 750에 15% 해줘요. 그러면 거의 한 달 반치로 월세를 돌려받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내가 연봉이 5,500이 초과되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12%를 해줘요. 12%. 그러니까 내 소득에 따라서 조금 한도가 있어요.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세 개를 지켜야 돼. 이거. 첫 번째, 2022년 12월 30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총 금액이 7천만 원이 안 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저정 면적 25평이 넘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85제곱미터 아시죠? 국민주택 규모. 그걸 넘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넘었는데 그게 기준 시가가 3억이 안 되면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준 시가는 시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로 한 6억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돼요. 근데 나는 기준 시가 이것도 없고 국민주택 주호모 이하도 아니고 하면은 해당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걸 해서 언제까지 된다? 내가 이 조건이 그 뭐죠? 월세를 이미 내고 있을 때 3년 뒤에까지 이게 유효하다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금 사는 집주인하고 관계를 굳이 나쁘게 표현해요. 그때는 신고 안고 있다가 집주인 멍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한 방에 깔끔하게 때려준다. 그러면 공제 다 받을 수 있다. 아셨죠? 이거 굉장히 파워풀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 조건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3년 이내 하시면 돼요. 3년. 제가 그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저기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맞죠? 3년이죠? 회계사님 보시면 제가 이거 지금 내가 이거 강의하면서 엄청 내 눈치 보고 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직 회계사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강의하면서 이게 맞네. 저분이 또 별로 크렘리하고 표정을 안 내시거든요. 제가 지금 삑사리 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그래서 또 신경 썼거든요. 이 강의를.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세액공제입니다. 자, 특별세액공제는 저분은 왜 그러시지 않겠어요? 저분은 이런 짠챙이에 신경 안 써요. 짠챙이. 월세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본인이 갖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니까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별세액공제. 자, 특별세액공제는 이것은 이제 이것도 근로소득자만 해줄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특별세액공제야. 자, 그래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자, 여기서 말하는 기부금은 아까 10만 원 말고 10만 원 초과되는 그런 기부금. 그다음 뭐 사찰에 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뭐 학교에다 기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 졸업하시고 학교에 나와서 발전기금 내시는 분도 이런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료라는 건 개인이 내는 보험료예요. 그럼 먼저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양 가족도 해주는데 소득과 연령을 봐요. 소득과 연령을 보는데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을 안 봐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까 아버지 원래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아버지가 그냥 쉬운 살이어도 돼. 아버지 돈 벌 건 안 벌고 해줘. 그러니까 무슨 말? 의료비는 그냥 쓴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야. 쓴 대로. 쓴 대로. 자, 그런데 교육비 같은 경우는 연령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 나이도 먹었다고 의료비 안 해주, 교육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 돼.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도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좀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무시해도 돼요. 이것까지 알려면 너무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소득 세액공제는 소득과 연령을 다 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60세가 안 되면 보험료 세액공제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조건을 다 따져요. 자, 그러면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예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무조건 총 급여액의 3%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거의 못 받아요. 왜? 자기 연봉의 3%를 병원에다 아파서 쏟아. 왜 우리는 건강보험료가 있어서 내가 내는 돈만 갖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받는다는 집안에 우환이 많았다는 얘기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총 금액이 5천만 원인데 만약에 병원비를 내가 총 700을 사용했다면 150을 뺀 얼마를 공제해줘요? 550을 공제해주는 거. 550을 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또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하셨어요.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제가 탄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이 의료비 공제에서 빼버려요. 안 돼요. 이중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산후조리 비용 200만 원 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 낳으면 아까 자녀세액 공제 받죠. 30만 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또 아까 그 출산 공제 받았죠. 그리고 또 뭐 하는데 산후조리 비용 받죠. 그 다음에 또 출산 크레딧 받죠.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은 그러니까 아니 제가 2003년도에 호주를 갔었어요. 호주를 갔는데 거기에서 애를 많은 집이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거기는 뭐냐면 호주가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50배 되잖아요. 거기는 애 셋을 낳으면은 기본이 하여튼 1억인가 주더라고. 1억인가. 그리고 집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부러워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그 정도 아니라 따라가고 있잖아요. 애를 많이 낳으면은 이게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하다? 저소득자. 왜? 저소득자가 연봉이 낮으니까 3% 금방 넘기고 하겠죠. 연봉이 매덕인 사람 이거 3% 넘기려면 그냥 병원 특실해서 살아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받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한방치료비 받습니다. 한방치료비. 그 다음에 안경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돼요. 그리고 보청기 같은 거, 산후조리원 200만 원까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형수술비 안 돼요. 성형수술. 그 다음 미용의학과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중국 병원 가서 쓴 거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된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들 막 처음에 됐었어요. 그다음 이제 너무 이쪽으로 이용하니까 다 막아버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 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은 전액공제가 돼요. 본인은 한도 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들었다. 참고로 대학원 비용을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는 300만 원이잖아요. 서강대에 1,600이야. 근데 내가 아는 그 진짜 내가 실명은 얘기할 수 없고 유튜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아는 교보 잘 아는 사람인데 원래 우리 학교로 등록을 했거든요. 서강대를 갔대. 물어보니까 1,600이래. 왜 갔냐니까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상사가 가라고 나왔대. 왜? 상사한테 찍히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상사가 그 다음에 잘려버렸어. 또 그 사람은 그 대학원은 2년 다니는 거 6,400 들었어. 6,400. 우리 학교로 왔으면 1,200 들었을 건데. 자, 그럼 서강대 석사하고 호서대 석사하고 학비 6배 차이 납니까? 밖에 가면 똑같대. 밖에 가면 경영학과 똑같은 게 미친지 답니다. 미친지. 그래서 대학원은 전액 공개가 돼요. 근데 대학원은 누구만 해준다? 본인만 해준다. 본인만 15%죠. 1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냈으면 15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세액공제로. 자, 그 다음에 내가 자녀들이 또 다닐 수가 있죠. 자녀들은 1인당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줘요. 대학교는. 그 다음에 대학교 미만은 300만 원 해줘요. 300만 원인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자녀나 형제 자매는 다 되는데 누가 안 된다? 부모가 안 돼요. 이게 또 의아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이 법을 통과시키잖아요. 국회의원들 봤을 때는 부모가 자녀한테 비용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다. 이건 우리나라 논리 안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평생 교육 시대니까 자녀가 부모를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부모님을 예를 들어 대학원 보낼 수 있고 대학교 보낼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보낼 수 있잖아요. 요즘 늦게 공부하시면 있잖아요. 부모한테 교육비 준 건 공제가 안 돼요. 부모한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세액공제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라는 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료도 내고 뭐 종신보험료 내고 여기서 말하는 건 보장성 보험료예요. 보장성 보험료는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이게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들의 가장 수건 사업이 이 한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만 원으로 한 게 20년 넘었거든요. 물가가 지금 엄청 뛰었는데 지금도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12%. 그러니까 보험 아무리 많이 가입해야 얼마 공제받아? 12만 원. 그러니까 파괴력이 적은 거죠. 보험 가입하면 혜택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들 계속 이걸 150이나 200을 올려오는데 안 해주고 있지 지금. 왜냐면 막 증권사나 이런 데서 반대하니까. 항상 적이 있잖아. 적이. 또 금융권에서 남의 또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니까 또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애인 앞으로 또 가입하면 15% 더 해주니까 보험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27만 원 공제받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료만 하면 12%고 장애인이 또 가입하면 15% 추가를 해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것도 가입 안 하신 분 있으면 연말까지 가입하면 그만큼 더 해준다는 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부금.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부금 중에서 저는 정치자금 같은 거 거의 해본 일이 없고 이것은 해본 일이 없고 종교기부금. 옛날에 종교기부금이 소득공제를 해줬어요. 소득공제. 종교기부금. 그래서 금액을 낸 만큼 소득공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큰 절에 여신도 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하셨어요. 막 많이 해질 때는 막 한 1년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불신이 많아갖고 장인어른 사업을 하시니까 그걸 많이 하면은 이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처갓집 그 가족들은 다 사업소득자다 보니까 기부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또 저희 동서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불교 이걸 떼갈 수가 없잖아요. 잘리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떼주기 시작해갖고 저한테 맨날 강서방 내가 얼마든지 우리 스님한테 얘기하면 떼주니까 떼달라고 제가 이제 항상 불러드렸거든요. 얼마나 떼달라고. 근데 이제 장모님이 잘하고 싶으니까 2,500인가 떼고 싶은 거야. 2,500을 떼었는데 그때 제가 대리 때
대리한 연봉이 4천이 안 돼서 2천으로 뛰어갖고 아니 바꾸다니까 장모님 그냥 내라는 거야. 내가 다 낸 거니까 냈어야 했거든. 이제 회사에 교보생명한테 인사님 전화가 온 거야. 아니 연봉이 이렇게 적으시면 어떻게 2,500을 내냐는 거야. 이거 가지 않냐. 제가 거의 밀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심이 강해서 나는 10이라도 받아 내고 싶은데 이거 냈는데 무슨 잘못이야. 얘가 딱 웃으면서 내년도에는 적당히 좀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절해서 했는데 제가 또 연봉이 한 4천이 안 돼. 장모님 2,500짜리 끌어오시는 2,500짜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나마 장모님 이제 내신 것을 제가 그래도 가족이 된 거라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스님들이 이거 장사를 하시는 거죠. 스님 연말 되면은 잠깐 산책해서 초 하나 딱 사면서 스님한테 딱 가면은 스님이 끊어주고 이제 스님한테 뒤로 준 게 이게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정교 기부금을 낮춰서 지금 10%만 해주고 다 확인을 해요. 쉽게 말해서 국세청에서 실제 거기 장부하고 다 확인해서 스님도 안 되면 스님 지금 이제 그 뭐죠? 이게 종교가 스님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되잖아요. 교회도 되고 저기 뭔가 그 카톨릭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투명을 했었다. 그런데 옛날에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거 영수증 뭐 떼주면서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이걸로 자기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투명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도 일단은 10%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신 거 있으면은 이것은 이 국세청에서 알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떼서 주지 않으면 내가 냈다고도 환불을 못 받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당되신 종교단체 이것을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것은 거기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미사를 드렸거나 뭐 기도를 드렸거나 하면 그 다 내역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여러분 연말에 받아서 하시면 돌려받는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먼저 뺐죠. 그래서 근로소득금액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종합소득공제, 아까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이 나오면 최고세율이 최저세율 6%에서 45%까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10% 붙는 것처럼 거의 50%예요. 최고세율이 50%. 그럼 내가 내는 소득의 반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 고소득자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것에서 세금이 나오면 그걸 내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했죠. 조금 전에 배웠던 근로소득세액공제부터 해서 연금저축보험료 세액공제, 뭐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이런 것들 쭉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받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와서 내가 이미 걷어서 낸 기납부세 이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2월달 되면은 이제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이렇게 총 결정세액은 얼마고 기납부세 얼마고 해갖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돌려받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면 짜증내면 안 돼요. 우리 마이너스는 보통 화내잖아. 이때는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보통 한 100만 원씩 정도는 돌려받아요. 왜 그러냐면 놀랄 게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많이 세금을 떼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부양가족 이런 거 있는 것들 아예 정보를 하나도 학교에서 인정을 해서 학교에서는 제가 그냥 단신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또 저한테 아무것도 그냥 다 떼요. 학교에서는 제가 보험료 내는지 뭐 카드 쓴지 이런 거 전혀 몰라.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른 선생님보다 많이 떼요. 저보다 많이 떼는 대신 돌려받는 거예요. 뭐 저를 이뻐서 학교 좋게 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환급을 받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짜증나는 13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활용팁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자 첫 번째 공제혜택의 전략적 부분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적공제는 누구한테?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한테.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의료비 같은 건 누구한테? 저소득자한테.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몰아주고 차라리 부모님 용돈 드리자. 이게 첫 번째요. 공제혜택. 옛날에는 반드시 부양 내가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가 돼야 되는 그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도 돼요. 들어가셔서 보면 내가 카드 얼마 썼는지 이런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짤 수가 있죠. 기왕이면 자 이거 꼭 해보신다.
자, 세 번째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무슨 말이냐? 무조건 내가 신용카드 공제받으려면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먼저 쓴다. 그 다음에 직불카드를 쓰기 시작한다. 쓴 다음에 직불카드 쓰는데 어디서부터 쓴다? 전통시장 같은 데서 먼저 쓴다. 아셨죠?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아셨죠? 자, 네 번째는 저는 가장 파워풀한 게 이거예요. 연금저축하고 IRP를 지금 가입하더라도 아까 제가 148만 원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죠? 언제까지? 12월 말일 날까지 오면 돼. 12월 말일 은행이나 증권에서 문 닫기 전에 해도 돼요. 이건 한 방에 넣으면 한 방에 바로 공개돼요.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그 다음에 각종 지부금도 12월 말일까지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연말정산을 잘 받아서 아마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여러분들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또 들을 때하고 우리 또 내가 또 금방 잊어먹더라도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제 거 이제 오늘 촬영한 거 이제 우리 박혜경 원우님이 또 잘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얘기했죠. 좀 기왕이면 그 좀 손가락 한번 눌러줘서 약간 그림 좀 해주면 되는데 큰 인쇄기에 좀 그것 좀 한번 눌러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떠먹여주는 세법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잘하신 박대중 세무사가 하신 거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면 아마 훨씬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잘 절세를 해서 가정경제 유익하고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